183페이지 제5절 규 보도록 하죠. 규 하게 되면은 그 의미가 뭐였어요? 규는 돌아갈 규자, 쉴 휴자, 즉 형기 중에 집에 돌아가서 쉼, 형벌 휴가 제도를 의미하는 제도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 규가 수용자에 관해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그 규정이죠. 그래서 법 제77조를 보시도록 하죠. 법 제77조 규 제1항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의 집행을 받은 수용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격이 우수한 사람이 규 요건에 해당하면은 1년 중 20일 이내에 규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77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론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규제도는 법에서는 명확하게 일반 규라는 일반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있지만 77조 제1항은 일반 규율을 뜻하는 개념이다 했어요. 그리고 일반 규율가 있으니까 당연히 특별 규율 제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율은 일반 규율과 특별 규율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규 이것은 이 상우제도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서 이론에서 공부했어요. 상으로 우대하는 제도가 상우제도죠.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이 법 조문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1항 일반규의 요건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자고요.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의 집행을 받은 수용자로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격이 우수한 사람이 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은 1년 중 20일 이내에 규율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율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소장에게 있다. 소장이 규율을 허가할 수 있다지 법무부 장관이나 지청장이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규율의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수형자로 한정되어 있지 미결 수용자나 사형 확정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형의 집행을 받은 수용자에 한해서만 규율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5개월까지 형 확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규율은 전혀 적용해 줄 수가 없다. 따라서 단기 수용자에게는 규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특징들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허가자가 들어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수용자 입장에서는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다 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 규도 수용자가 이 권리로서 신청하거나 할 수는 없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그 특성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고, 좀 세부적인 요건 보시죠. 6개월 이상 형의 집행을 받은 수용자이지 3개월이나 5개월이 아니다 하는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형기의 2분의 1이 아니라 형기의 3분의 1만 지나면은 규율을 허가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무기형의 경우에는 형기가 없기 때문에 7년 지나면은 규율을 허가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죠.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지 10년이 아니에요. 그 점을 주의하고, 그리고 21년에 3분의 1이 7년인데 이 유기수용자가 무기수용자보다 불리해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30년형이 확정된 징역수용자건 40년형이 확정된 수용자건 무기형과 마찬가지로 7년만 지나면은 규율을 허가해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아니라 여기서 21년이라는 숫자 주의하시고요. 21년 이상의 유기형의 경우에는, 유기형이나 무기형의 경우는 7년 지나면 규율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행정법이었을 때 규율 기간은 1년 중이 아니라 형기 중이었어요. 전체 형기 중. 그리고 3주 이내, 즉 21일 이내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서는 형기 중이 아니라 1년마다 1년 중 20일 이내로 최장기간 20일까지 규율을 허가해 줄 수 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1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고, 이 1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그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행규칙 130조 형기의 기준 보시면은 법 제77조 1항, 즉 일반 규율의 형기를 계산할 때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이 형을 선고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그 형기를 합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왠지 그 익숙한 내용이 됐죠. 뭐였어요? 앞에서 정기 재심사에 있어서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정기 재심사 기준 삼을 때도 2개 이상의 징역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그 형기를 합산해서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것하고도 연계시키기 위해서 정기 재심사하고 같은 거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항상 이 단기와 장기를 잘 뒤바꾸죠. 어떤 거 기준 삼을 때는 대상자에게 유리한 거 기준을 삼기 때문에 단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단기를 장기로 바꾸는 함정도 항상 그 주의해야 되겠고,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그 1년 중에서 1년이라는 의미는 만 1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것은 매년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래서 규호 허가 요건이 구비돼 가지고 만약에 6월 1일부터 규호 허가 요건에 해당이 됐다 하면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20일까지 규율을 허가해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형계 그 기준도 정확하게 그런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규의 허가 요건에 대해서 보시면은 3가지를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고, 또 좀 더 확대된 세부적인 규 허가 사유, 이것은 시행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반 규 요건으로는 3가지, 가족이 유독한 때,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의 그런 거 직계 존속 하면은 남자 수용자 같으면 장인, 장모일 것이고, 여성 그 수용자 같으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유독한 때의 일반 규 사유이다 하는 거. 그리고 수용자의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입원이 필요한 때도 규율을 허가할 수 있다. 3번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재산, 수용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을 때에도 일반 규율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 허가 사유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 허가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까지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독과 입원, 재산상의 손해는 법률상 일반 규 요건이다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 허가 사유 이외에 제4호 보면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법무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도 규율을 허가할 수 있다 했으니까, 법무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규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보시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시행규칙 129조 3항에 보면은 일반 규 사유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것들이 규 사유인가 하는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지,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첫째,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본인의 휴가비일이나 고의일 때, 고의 여기에 되면 70세 생일을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2호,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에는 일반 규 사유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좀 잘못 들어갔어요. 이건 삭제하도록 하세요. 수용자의 혼례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혼례가 있을 때가 수용자의 혼례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X가 아니죠. 그래서 본인 즉 수용자의 혼례가 있는 때에도 일반 규 사유로서는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에 들어갈 내용이 잘못 들어갔냐면 뒤에 바로 공부하게 될 특별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제하고 그 부분에서 다시 이것을 그쪽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3호에 있어서 직계 비속이 입대하거나, 뭐 직계 비속도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뜻하는 거죠. 조카는 해당되지 않고. 그래서 직계 비속에 입대하거나 해외 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조차도 일반 규 사유로는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직업 훈련을 위해서 외부로
직업훈련 교육받으러 나갈 때라든가 이런 때, 그리고 국내 기능 경기대회 준비 및 참가. 그래서 말장난 함정으로 국내를 국제로 바꾸는 함정은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국제 기능 경기대회 참가까지는 지금 형집행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전국 기능대회 였지, 부정기 재심사 사유가 지방 기능 경기대회가 아니었다 하는 것까지 공부했던 거 떠오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항상 연결시키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출소 전에 취업, 창업 등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한 때라든가 방송, 고나 방송대, 입학식, 졸업식, 시상식, 출석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또 일반 기후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9호까지 규정하면서도 더욱더 포괄적으로 가족과 유대 강화 또는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특히 필요한 때 해가지고 규율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율, 이것도 이론과 연결시키면 어떤 개념이에요? 규율은 사회적 처우의 일종이다. 넓은 의미의 사회적 처우, 넓은 의미의 개방 처우 내지 중간 처우의 일종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깥 사회와의 유대를 활발하게 촉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율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다. 그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법 제 77조 제2항은 일반 규유가 아니라 특별 규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자, 특별 규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소장님께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 즉 특별 규유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1항에도 불구하고 이 뜻은 뭐예요? 1항에서 규정한 그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일반 규유는 엄격하게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춰야만이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건데, 특별 규유는 그런 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유 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일지라도 규유를 허가할 수 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반 규유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 규유 사유, 즉 가족이 사망한 때 또는 가족이 사망한 때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한 때에도 특별 규유를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유독한 때에는 일반 규유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만은 특별 규유 사유에는 해당될 수 없다. 그래서 유독한 때가 특별 규유 사유 아닌 정답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유독한 때는 일반 규유 사유이지 특별 규유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한 때는 앞에서 또 익숙한 내용이죠. 뭐였어요? 교도 작업에 있어서 2일간 작업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점하고도 상호 연결시켜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가족이 사망한 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한 때는 2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족이 사망한 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한 때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망한 때조차도 특별 규유 사유로는 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배우자의 부모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까지 포함되는 것이 직계 존속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이 직계 비속과 관련해서는 이 혼례는 직계 비속에 해당하는 혼례만 허용이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의 혼례가 있는 때이지, 아까 일반 규유 사유로 규정했던 형제, 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나 본인의 혼례가 있는 때에는 특별 규유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일반 규유 사유에만 해당한다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가로가 이쪽에 들어갈 내용인데 잘못 들어갔어요. 수용자 본인의 혼례가 있는 때는 특별 규유 사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2조 제3항을 보시죠. 소장은 규유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규유 내보낼 때 무조건 규유를 허가할 수도 있고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조건을 붙여야 한다 하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4항 보시면은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유가 일반규유이고 2항에서 특별규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규유건 특별규유건 모두 형집행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군 복무기간에 당연히 포함하듯이 형벌 휴가 받은 경우에도 역시 형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형집행은 계속된다. 이지 형집행이 규기간에 정지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지된다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뭐냐면 형집행정지제도예요. 형집행정지제도 같으면은 밖으로 나온 기간, 형집행 받은 그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아니하죠. 그렇지만은 규율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온 기간은 당연히 형집행기간에 포함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별교육은 일반교육은 형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면 틀린다는 거. 특별교육은 일반교육은 모두 형집행기간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교육하고 이렇게 일반교육을 헷갈리도록 하면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규유라고 하기보다는 특별규유는 형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미리 꿰뚫어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법 제78조 규유의 취소 요건. 그래서 취소 나오면 이제 무조건 교정 관련 법령에 있어서는 뭐였어요? 취소할 수 있다면 맞는 거지 취소해야 한다 하면 틀린다 하는 것은 충분히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규유의 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는 소장은 그 규유를 취소해야 한다로 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예요. 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해야 할 것 같은데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 사례형으로 변형시켜서 출제하게 되면은 이게 추상적으로 암기했던 내용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사례도 구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연습해 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규유 허가를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도 그 규유를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 다음에 자세한 규유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법무부령 즉 형집행법 시행규칙이죠. 그래서 형집행법 시행규칙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시죠. 규유심사위원회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 규유심사위원회가 필요한가를 보시도록 하자고요. 제1항 법 제77조에 따른 수용자의 규유 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규유심사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이 규유심사위원회도 분류처우위원회나 징벌위원회나 또 앞에서 공부했던 취업지원협의회처럼 교정시설에 둔다. 이지 지방교정청에 둔다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그 지방교정청에 두는 것으로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뭐였어요? 교정자문위원회였어요. 그래서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에 둔다이지만 취업지원협의회, 분류처우위원회, 규유심사위원회, 징벌위원회는 교정시설에 둔다 또는 둘 수 있다였죠. 왜 내가 여기서 둘 수 있다까지 언급하죠? 전 시간에 공부했던 취업지원협의회에는 둘 수 있다였지 둔다가 아니다 하는 점을 가지고 거기서도 비교하면서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 조문 보시니까 법 77조로 이렇게 되어 있지 77조 1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이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유는 일반규유와 특별규유 두 가지다. 그래서 일반규유건 특별규유건 간에 모두 규유를 허가하려면은 규유 허가에 관한 심사를 거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일반규유는 규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특별규유는 규유심사위원회 허가를 거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는 거. 여기서 법 77조로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일반규유건 특별규유건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규유 허가에 관한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규유심사위원회를 둔다. 규유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서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앞에 취업지원협의회에서도 강조했듯이 규유심사위원회 둔다 하는 그 규정이 법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만 근거가 있죠. 그래서 규유심사위원회의 근거 법령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고 시행규칙이다. 취업지원협의회의 근거 규정은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이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제2항 기후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앞에서 취업지원협의회는 내부 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연결시키면서 여기 기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6명 이상 8명 이하로 이렇게 통합해서 인원 구성을 규정하고 있어요. 6, 8. 그래서 앞으로는 6, 8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종 그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그 인원 하게 되면 3, 5명은 취업지원협의회 취회라고 줄여서 불러요. 취회의 내부위원이 3명 이상 5명 이하이고, 그리고 앞에서 분류처우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3명 이상 5명 이하가 아니라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였죠. 그렇지, 5명 이상 7명 이하였죠. 5명 이상 7명 이하. 그리고 여기서 이 기후심사위원회는 6명 이상 8명 이하죠. 그리고 앞으로 징벌위원회 같은 경우도 분류처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5명 이상 7명 이하예요. 그래서 5, 7과 6, 8로 구성한다. 그래서 규위는 기후심사위원회를 줄여서 규위는 6, 8이고, 그 다음에 분위, 징위는 5, 7이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5명 이상 9명 이하로 되어 있는 보관찰 심사위원회하고 가석방 심사위원회하고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인원 구성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3항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장, 소속기관의 부소장과 과장, 앞에서도 취업지원협의회에서도 나왔었죠. 부소장과 과장으로 내부위원을 구성한다. 그렇지만 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 교도관으로 임명한다 하는 거. 그리고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그래서 위촉과 임명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임명하게 되면은 내부 인사,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부하기 때문에 임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민간인인 경우에는 위촉에서 모셔온다. 이렇게 하면서 위촉의 반대 개념이 해촉이다. 임명에 대해서는 파면이다. 라고까지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고, 그리고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2명 이상으로 한다. 취회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했는데, 규위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여기서도 2명 이상 4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상한 제한은 없죠. 외부위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8명 이하로 한다. 상한 제한이 있지만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그냥 하한만 2명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32조 위원장의 직무를 보시면 기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고, 이항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소장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소장이 없거나 부소장인 위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연상기업법에서 여기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취회의 경우에는 직무 대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취회는 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가지고 시행규칙 147조 2항에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취회까지 여기 포함시켜 가지고 그 직무 대행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 차이점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취회는 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소장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죠. 부회장이라는 용어를 직함이 없으니까 기후심사위원회는 부소장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소장이 없거나 부소장인 위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자, 이것은 이제 거기 연상앙기법에서 규정 설명했듯이 분이나
이 가위의 경우는 이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만 법조문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위의 특별한 직무 대행 규정은 뭐냐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인 위원이 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고 취업지원 협의회의 경우에는 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여기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행규칙 133조의 규심사위원회 회의 규정을 보면은 규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수용자에게 제77조 제1항 및 2항 즉 일반 규유와 특별 규유에 따른 규유 허가 사유가 발생하여 규유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개최한다. 그러니까 특별 규유도 당연히 규유 심사를 거쳐서 허가한다 했어요. 그리고 이 2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됐죠. 규유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도 일반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4조 심사의 특례는 별표 2개 해가지고 특별히 주의하도록 하세요. 제1항 소장은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때 그래서 일반 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때에 77조 제2항 즉 특별기후에 있어서 제1호는 장례식 참여죠. 그러니까 특별기후는 장례식과 결혼식 참여를 위해서 제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몇 달 전에는 결혼식 날짜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날에 이렇게 갑자기 결혼식 참석하겠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의 경우에는 특별 기후라 하더라도 직계비속에 혼례가 있는 때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죠. 그렇지만 사망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갑자기 뭐 연휴 때 이렇게 사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례식과 관련해서는 이런 다른 일반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았을 때 이런 사망이 발생이 되면은 급히 내보내 줘야 되는데 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은 장례식이 끝나버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위원회 소집이 곤란한 때에 가족 또는 배우자의 존속이 사망한 때에 한해서만큼은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규율을 허가할 수 있다. 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 있어요. 특별 규율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규율을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죠. 특별 규율의 경우에도 오로지 장례식과 관련한 때, 즉 사망한 때 한해서만 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규율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규율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어떤 단서가 있냐면은 부서장, 즉 수용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이나 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 관구의 책임교도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도 아니고, 그리고 규심사위원회 대신에 교도관의 힘을 거쳐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도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심사사항과 관련해서 규심사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수용관계사항하고 범죄관계사항, 환경관계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뒤에서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 시 이 사전 조사 해가지고 신원에 관한 사항, 범죄에 관한 사항, 보호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시행규칙 146조 274쪽에 뒤에 있어요. 그때 가석방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수용관계와 관련해서 심사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정도는 좀 봐둘 필요 있죠. 이것도 난도 높은 문제로 이 승진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은 이 국가직시험 7급이나 9급에 있어서는 크게 심사사항에는 수용관계, 범죄관계, 환경관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 시
사전 조사 사항으로서 신원에 관한 사항, 범죄에 관한 사항,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그 규정하고 있는 것과 좀 대비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환경관계가 가석방 사전 조사와 관련해서 보호에 관한 사항과 유사한 취지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죄 관계 하게 되면은 가석방 사전 조사에 있어서 범죄에 관한 사항인데, 범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 범죄 횟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규유심사에 있어서 범죄 관계에 있어서는 범죄 횟수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범죄 횟수 해가지고 X 이렇게 그것까지는 좀 대비시켜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136조 규심사위원회 외부 위원에 대해서도 외부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인데,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취회의 경우에는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가석방 심사위원회도 설명을 했어요. 가석방 심사위원회도 이 규유심사위원회와 똑같이 외부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는 특징은 연임에 대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확실하게 반복하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항이 있어서도 우리가 앞에서 시행규칙 146조 3항에서 취업지원 협의회의 해촉 사유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취업지원 협의회 해촉 사유도 똑같이 기본적인 해촉 사유 4가지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촉의 경우에도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한다가 아니라 해촉할 수 있다다 하는 것을 강조했었죠. 그리고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어떤 거 외부위원이건 간에 여비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없어요. 의무적 지급이 아니죠. 그래서 이 외부위원은 원칙적으로 명예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 그 점 주의하고, 그 다음 취회의 경우에도 간사에 대해서 일명을 둔다 하면서 이런 정도는 승진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있다 했었어요. 그러한 내용들 보시고, 138조에 있어서 사실조회 1항 뭐 결혼식 있다고 청첩장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이런 것들을 좀 조회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장은 수용자의 귀후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2항 소장은 심사 대상자의 보호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보호관계 있는 사람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죠. 다음으로 형집행법 시행령 97조에 대해서 규자에 대한 조치 보도록 하죠. 1항 소장은 77조에 따라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그 77조 하면은 일반 규율뿐만 아니라 특별 규율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만약에 77조 1항에 따라 이렇게 했다면 일반 규율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소장은 법 77조 즉 일반 규율이나 특별 규율 규정에 따라서 2일 이상의 규율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규율을 허가받은 사람 즉 규자의 규율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 보호관찰소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자주 뒤바꿔서 출제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규자에 대해서 이렇게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은 경찰서장에게 있는 것이지 보호관찰소장에게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이런 2일 이상 규 허가했을 때는 규율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소장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죠. 근데 반대 해석하면 어때요? 하루에 규유, 시험 보러 나간다든가 치료 받으러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 이런 하루에 그 규유 나갈 때조차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 응시 등을 위해서 일일 규유하는 경우에는 통보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도 확실히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2항 규유자는 규유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한 교정시설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헷갈리기 쉽죠. 지금 천재지변 막 지진이 일어나 있고 뭐 대규모로 산불이 번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자기가 지금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정시설의 그 장애에게 알릴 수조차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자신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교정시설이나 가까운 경찰 관서에 신고하고 필요에 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요청해야 한다도 아니에요. 요청할 수 있다.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망 보호 요청을 받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의 장은 기후를 허가한 소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가지고 기후 기간을 넘겨 가지고 밖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연락이 오지 않으면 기후 허가한 그런 거 교정 시설에서는 이것은 이제 도주했다 이렇게 비상이 걸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정 시설이나 경찰관서에서는 기후를 허가한 소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하는 거. 그리고 제3절 기후 허가 후의 그 조치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 보시죠. 제39조 139조 보면은 기후자에게는 기후 허가증을 발급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140조 기후 조건, 기후의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 했지 반드시 조건을 붙인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시행 규칙에 있어서는 조건을 붙인다면 어떤 조건 중에서 하나 이상을 붙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기후 조건으로는 기후지 외의 지역 여행 금지.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부모 상을 당해가지고 특별규를 내보냈는데 뭐 제주도를 여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반드시 규유지 외의 여행 규유지 외의 지역의 여행 금지를 조건으로 붙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뭐 규유지 외의 지역도 이렇게 돌아서 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유흥업소나 도박장, 성매매업소 등 건전한 풍속을 해치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장소 출입금지, 피해자 공범, 동종범죄자 등과의 접촉금지, 규지에서 매일 1회 이상의 전화 보고에 따른 규율을 제한다. 자, 이거 별표 하나 하고 특히 이 동행규의 경우에는 교도관이 지금 데리고 규율을 나갔기 때문에 교도관이 그 소속 기관에 계속 보고하기 때문에 이 규자로 하여금 전화 보고 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규 경우에는 규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 보고는 조건으로 붙일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밖에 규정 탈선 방지 또는 그 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리고 여기 141조에 나와 있듯이 이 원칙적으로 규 내보낼 때는 그 수용자 규 허가를 받은 수용자 규자를 혼자 내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도주하려면 얼마든지 도주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 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상을 당해서 내보낼 때 도주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보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도주의 우려도 있고 사고 우려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교도관이 데리고 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교도관이 데리고 나가도록 하는 것, 동행 규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이랑 소장은 수용자에게 규를 허가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즉 예외적으로만 교도관으로 하여금 규자를 동행시킬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동행하게 해야 한다 하면 논리적으로 아차하면 이게 잘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2항 소장은 규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지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는 점도 여기에 보충해서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제출받아야 한다. 제출받을 수 있다는 X라는 거. 그리고 142조에 있어서 규 비용은 보시면은 예외 없이 반드시 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점을 좀 주의하세요. 다른 거 비용 부담은 수용자 부담 원칙이었지만은 예외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단서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규 경우에는 예외가 없다 하는 것이 그 특징이죠. 자, 그래서 그 법 조문을 확인해 보면 규자의 여비와 규정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단서가 없어요. 다만 뭐 처우상 필요한 경우는 예산을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가 없죠. 그래서 이 단서를 틀린 선지로 출제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없지만은 보충적으로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은 소장 기후자가 신청할 경우에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후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있다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가 원칙이었죠. 근데 석방 전에도 이렇게 기후를 신청할 경우에는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후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여기 교도작업과 관련된 이 지급 금액의 그 종류하면 작업장려금 있고 위로금, 조의금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개정된 내용에 있어서 위로금도 작업장려금과 똑같이 과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했어요. 위로금도. 근데 조의금은 당연히 이전에도 사망했을 때니까 상속인에게 조의금을 지급하는 거야. 석방할 때 지급할 수 없죠, 그건. 근데 위로금 경우에는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업장려금과 똑같이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했지만 이제는 위로금에 대해서만큼은 석방할 때 지급한다는, 석방할 때를 삭제시켰죠. 그러니까 이 위로금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에 그때 지급해 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여기서 다시 한번 연관시켜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143조 기후조건의 위반에 대한 조치도 소장은 기후자가 기후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후를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의무적으로 취하죠. 그래서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해당되잖아.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시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수용자와 관련된 법령은 끝났고 이제 다음에는 미결 수용자하고 사용 확정자에 관한 전문 규정을 동시에 묶어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는 안전과 질서, 그리고 12장 상과 징벌이죠. 그리고 제 13장이 권리 구제에 관한 그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모든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규정들 공부해 나가면 되겠어요.